자, 이번 시간에는 9페이지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의사표시하는 경우 이렇게 강박을 당하니까 의사표시했다. 이게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 표시의 효과는 뭐냐? 우리 민법에서는요,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란 말 중요하다 했죠. 이게 민법 110조의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요.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라는 것은요, 이 의사표시하는 표의자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뭐예요?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 거죠.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제대로 진실을 모르고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강박을 당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를 공포심을 야기하도록 겁주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걸 강박행위라고 그래요. 강박행위 했기 때문에 겁이 생겼어요. 공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는 거죠. 좋다 그러면 거래하자라고 마음먹은 다음에 거래하는 거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있는 의사표시는, 이 의사표시는요, 그 전제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의사와 표시행위는 일치한 상태입니다. 상태 하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가 아니라 사기 당했기 때문에 마음을,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그 의사를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거죠. 또 강박에 있는 의사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자기한테 공포심을 야기하는 강박행위, 겁주행위 했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겁이 났기 때문에 그래 좋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하자라고 의사를 형성한 다음에 표시한단 말이에요. 의사 표시. 그래서 일치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적인 모습. 하자 있는 의사 표시에서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그래요. 이때는 자유로운 의사결정한 게 아니죠.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인 사기나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로 둬요. 그래서 이 표의자는 자기의 의사표시,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해버리고 무효로 돌릴 수 있어요.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의 제도예요. 대리제도. 대리란 것은 뭐냐면 자,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이 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 행위로부터 권리 의무라는 효과가 발생하죠. 권리나 의무 관계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그럼 이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요, 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사람한테로 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행위의 주체자와 효과를 갖고 가는 권리 의무의 주체자가 이렇게 분리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대리제도예요.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하고 그 효과로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본인이라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리제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요, 보통 대리제도는 내 스스로도 법령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걸 대리권이라 그래요. 권한을 부여한다. 대리권 수여한다. 그러면 그 전문적인 믿을 만한 사람이 이를 처리해주죠. 이게 행위예요. 법령이에요. 이 법령을 뭐라 그래? 대리행위라 그래요. 대리인이 하는 행위를 대리행위라 그래요. 대리행위라는 이거는 법령이죠. 왜? 대리인이 의사결정해서 의사표시해서 법령을 하니까 이것은 대리행위는 곧 법령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한 법령인 대리행위를 통해서 상대방과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대리인이 한 이 행위로부터, 법령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대리인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권리 의무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본인이 가져가고 행위는 전부 다 대리인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본인이라는 사람은 그 대리인한테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죠. 그래서 보통 대리제도는요, 대리제도는 그래요, 개인의 활동 영역이 확장된다, 그죠? 이런 내용을 대리제도가 담당하고 있어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요, 개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한 능력이라고 그러죠. 예, 제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즉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 경우, 이 제한은 누가 해야 되냐면 민법이 적용합니다. 민법이 제한합니다. 민법상 제한시키는 거죠. 그때 행위 능력, 자기 혼자 행위를 하여 유효한 법령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제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제한 능력자를 하고, 이 제한 능력자는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죠? 왜? 법은 민법에서 제한해 놨으니까.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것은 법에 딱 정해놨어요. 민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제한 능력자의 능력을 보완해주죠. 도와주죠. 그래서 이 법정 대리라는 제도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제도는 법에, 민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 제도로서 이것은 뭐예요?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따라서 이런 대리 제도는 뭐예요? 그래요. 개인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제한 능력자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정해 놓기 때문에 이 법정 대리라는 제도는 바로 제한 능력자를 뭐 한다? 그래, 저 제한 능력자 개인의 자치 영역을 뭐 해줘요? 보충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보통 법정 대리 제도에서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당사자가 대리 제도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대리인으로. 이걸 임의 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법령위를 자유롭게 재산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보다 전문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 사람이 행위하게 되면 그 효과는 내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임의 대리라고 그래요. 임의 대리인을 준다 그러죠. 임의 대리인을 둔다. 그래서 임의 대리의 경우는 이때는 뭐예요?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는 확장 기능을 하고요. 법정 대리에서는 보충 기능을 한다. 그래서 대리 제도는 뭐예요? 사적 자치를 보충 내지 확장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정 대리 제도가 있고 임의 대리 제도가 있어요. 대리 제도에는, 그죠? 임의 대리는 뭐야? 본인이 자유로운 영역이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법정 대리는요, 이거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대리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법정 대리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 민법에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리 제도가 적용되면 어떤 관계냐 하면 보세요. 여기에 본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리인이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본인은 뭐예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게 되죠. 자, 이 대리권이란 권한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의해서, 아니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본인의 의사에 만들어지는 것을 임의 대리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법률 규정, 민법 규정에서 만드는 대리권은 뭐라고 했어요?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대리인은요, 두 사람의 형태가 있겠죠. 임의 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 될 것이고, 법정 대리권을 갖게 된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 존재하게 돼요. 이 대리권이 있으면, 이게 있으면 있다.
그러면 이건 유권 대리요. 이름 붙이는 거죠. 만약 이 대리권이 없으면 이때는 무권 대리라고 한다. 해야 되겠죠?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리권의 발생 근거가 본인의 의사에서 발생하면 임의 대리인제도, 임의 대리권. 민법 규정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법정 대리권으로서의 법정 대리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유권 대리라고 부르면 되고요.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면 무권 대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어요. 대리권을 가지고 이렇게 정립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거래행위라는 대리행위를 하게 되죠. 상대방과 대리행위예요. 그래서 대리인과 거래하는 사람을 상대방이라 지칭하고, 이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행위를 여기서 말하냐, 대리행위인 법령행위가 되겠죠. 행위는 법령이에요.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했다 해서 대리행위라 그래요. 이렇게 대리행위. 그러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는 대리행위가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대리행위. 대리행위가 존재해요. 이 대리행위는 반드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요. 야, 이 본인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고 대리인이 얘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내가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하고 거래행위는 행위는 이렇게 했지만 이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는 얘하고 발생한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권리가 들어간다. 의무가 부담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두 사람 사이는 이렇게요. 이 두 사람 사이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대리인이 책임 안 져.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의무도 안 지는 관계예요. 그러면 이 대리행위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어떻게 하냐? 여기가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술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행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는 뭐예요?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발생하게 되고,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뭐라 하냐? 이걸로는 대리 제도에서 발생한 법률 효과다 해가지고 대리 효과라 해요. 대리 효과인 권리 의무가 누구와 누구 사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보세요. 삼각형의 구도가 만들어지죠. 이게 보면요.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법률관계가 각각 만들어진다는 거야. 본인과 대리인 사이는 대리권 관계가 발생하고, 대리권 있냐 없냐,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냐, 대리권 언제 소멸하냐, 이런 문제 생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대리행위 관계가 이루어져요. 대리행위. 그렇죠?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의사표시하는 게 돼요. 의사표시. 서로 간에. 그죠? 의사표시. 이걸 대리행위 관계라고 그래요. 대리행위 관계. 이때는 반드시 대리인이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권리 의무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본인 얘하고 니하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 대리인이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걸 말하냐면 본인을 이름 나타낸다. 본인 이름을 상대방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본인이 이 사람에게 권리 의무가 가는 거다.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라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알리는 것을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요. 현명. 현명을 통해서 대리행위를 하게 돼요. 이렇게. 현명을 통해서 대리행위. 현명. 이렇게 하면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대리효과라고 그래요. 대리효과. 대리효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리인이 알려줬잖아. 이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본인하고 니하고 생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두 사람 사이 관계로 규칙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리제도가 적용되면 대리는 삼면 관계가 존재하게 돼요. 이 삼면 관계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대리권 관계, 두 번째 대리행위 관계, 세 번째 대리효과 관계. 이 삼면 관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삼면 관계를. 자, 대리권 관계 잘 알아두십시오. 이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발생하면 법정 대리. 만약에 본인의 의사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임의 대리. 그렇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없으면 무권 대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유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상대방과 하면 그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본인이라는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임의대리 안에서 볼까요? 이 구조를 여러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구조를. 그러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소유권, A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A 토지에 대한 시세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친구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제일 잘한단 말이야. 내가 믿을 만한 친구, 그 을에게 부탁하는 거죠. 야, 내 토지 좀 처분할 일이 있는데 네가 잘하니까 네가 좀 알아서 좀 처분해 줄래? 그럼 부탁하면 을이 그래 친구 알았다 해줄게 이렇게 하겠죠. 그래 그 처리 잘 해주면 레코드 이게 10억짜리 이상 되는데 10억 이상 받아준다면 내가 너한테 500만 원 너 보수 줄게. 그럼 이 둘이 약속하겠죠. 이걸 일월 처리를 약속하는 걸 위임 계약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일월 처리를 하게 되면 갑소유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위임 계약 내용대로 일을 처리해 주려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A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제3자가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수여. 준다 이 말이에요. 수여하는 행위를 하니까 이렇게 대리권이 을한테 생기죠. 이 사람이 때 뭐예요? 대리인인데 이 대리권이 갑의 의사에서 발생했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임의 대리인 되겠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갑이 이 토지를 10억 이상 팔아주는 것이 대리권의 범위다. 그죠? 갑의 의소가 A 토지를 10억 이상 받아주면 했으니까 을은 10억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을은요. 자, 이 A 토지 살 사람 해서 물속에 보니까 마침 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으려고 살라 그러네요. 그래서 병하고 둘이 만나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을이 매도인이 아니잖아요. 파는 사람은 갑이 파는 사람이죠. 갑이 파는 것을 을이 도와주는 거죠.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갑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은. 그러면 매수인은 누구예요? 바로 상대방인 병이죠. 이 사람이 상대방으로서 바로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은 갑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을은요 뭔데? 을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그 의사결정에서 거래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 매매계약 할 때는요 매도인 을이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매도인은 갑인데 즉 갑이 소유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갑이 대금을 가져가는 거다 라는 것을 을이 병한테 알려줘야겠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여기 현명하는 거예요. 현명. 그럼 현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 보통 이렇게 해요. 매도인 안에다가 매도인은 갑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럼 너는 누군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병이 그죠? 그러면 자기는 대리인인데 이름은 을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현명이라는 제도예요. 현명. 요게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상대방 병한테 알려주는 거죠. 요렇게 쓰는 것이 뭐라 한다고? 현명이라 한다. 현명. 현명해야 드디어 요 매매계약이 대리행위가 되는 거죠. 대리행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의 대리행위 효과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갑이라는 매도인이 A 토지 소유권 이전할 채무 의무가 생기고 여기는 저기 있는 갑한테 A 토지 소유권 받을 권리가 생기면서 동시에 여기에 매매계약에 10억의 매매계약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대금 10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대리 효과의 기속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소유권 받을 권리를 갑한테 행사할 수 있고 대금 지급할 의무를 이렇게 지급해야 되죠. 이게 대리제도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시고 만약 이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대리권 수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 을이 만약에 여기 아버지가 갑이고요. 만약에 을이 자라 해보세요. 근데 아버지 서류를 다 훔쳐가지고 나가지고 을이 병 상대방한테
아버지인 갑이 다 팔라고 서류 다 내놨다 봐라. 응? 위임장도 받았고 인감 도장도 내가 가져왔고 그 다음에 등기 필증도 다 가져왔잖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병한테 나는 아버지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 뭐야?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 청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무권 대리제도죠. 이게 무권 대리니까 이게 무권 대리행위 해야 될 것이고 무권 대리행위 효과는 어떻게 돼요? 이 권리의무 안 생기죠? 왜? 아버지가 판 적이 없잖아. 그런 의도를 밝혀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대리 효과는 안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무권 대리면 권리 의무 관계도 이 두 사람 사이는 이렇게 안 생긴다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과 병 사이는 무효 상태다 이 말이지. 권리 의무가 안 생기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무권 대리 제도예요. 무권 대리. 그런데 무권 대리 중에서 말이죠. 무권 대리 중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의 신뢰, 이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버지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아버지가 사업상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에이터즈를 팔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녀분한테 야 얼른 이 에이터즈 팔아라. 너 친구 땅 산다 해서 팔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지. 팔아라 했다가 만약에 그 돈이 해결되면 팔으라고 서류를 다 주고 이게 대리권 수여했죠. 대리권 수여했다가 그런데 회사 가니까 돈을 다 마련했고 다 정리돼 버렸네. 그럼 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팔지 마라 했어요. 또 바로 전화해가지고 팔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을이란 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서류, 이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을이 그냥 아버지가 팔라거더라 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업하려고 팔았다 해보세요. 그럼 이때는요, 이 서류를 아버지가 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대방 병은요, 을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대리권 수여 받았구나 라고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었어.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대리권이 이미 없어졌죠. 대리권 줬던 거, 야 팔지 마, 대리권 해소한다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러면 이때요, 대리권 없는 상태지만 여기 있는 병이라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갑과 을 사이는 마치 이 서류를 통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 이 보이는 것을 이 상대방 병이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뭐예요? 병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 서류를 다 빼앗았으면, 그렇죠? 회수를 했더라면, 아버지가 준 그 서류를 다 회수했더라면 을이 이렇게 내가 아버지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 병이 믿지도 않았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주어진 이 서류를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버지 본인이죠. 본인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귀책 사유, 책임질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신뢰했잖아요. 대리권이 있다, 그죠? 이럴 때는 이 병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권 대리이지만, 저기 을은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이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다. 특수한 경우, 그죠? 이렇게 쓰시죠. 이때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법에는 표현대리 제도라고 한다. 표현대리 제도. 밖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권리를 인정해버리겠다는 거야.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무권 대리는 뭐야? 무효잖아. 책임 안 져요, 본인이.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 대리가 있는데 버리면 이때는 뭐예요? 마치 무권 대리이지만 유권 대리처럼 취급한다. 이게 바로 표현대리 제도예요. 이렇게요. 이게 나중에 우리는 표현대리 제도를 아마도 이렇게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열심히 배운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상대방의 보호성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유권 대리처럼 취급한다. 유권 대리로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유권 대리인 것처럼 취급해서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제도를 여러분 이해를 좀 해두시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10페이지에 보면 무효와 취소 제도가 있죠. 자, 우리는 민법에서요, 무효와 취소라는 이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효 사유를 민법에 정해놓고요. 또 취소 사유도 민법이 정해요. 따라서 이 사유를 정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정하냐. 민법에서 결정해 두었다. 이거는요. 자, 어떤 것이 무효 사유이고 어떤 것이 취소 사유인지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이 정해놨다는 거죠. 따라서 민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내용대로 숙지해야 됩니다. 사유에 관해서는. 이렇게 사유에 관해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무효와 취소가 어떤 거냐. 의미부터 알아둬야겠죠. 자, 먼저 무효와 취소의 의미요.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당해 법령으로부터 권리도 의무도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권리, 의무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가 되려면 되냐?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행위 속에 있을 것. 무효가 되려면 그 사유, 무효 사유가 법령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는 우리 민법에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민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알아두셔야 돼요. 예컨대 우리는 나중에 이걸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사람이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지 이름 사인했다고 해서 그 법령 행위가 되냐? 유효라고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보냈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했죠. 원시적 불능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사유로 했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것도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무효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또 통정 허위 표시했을 때 무효로 해놨죠. 통정 허위 표시. 그 표시 행위는 무효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유가, 그런 사유가 법령이 속에 있으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권리 의무가 처음부터 안 생겼다. 당연히. 이것을 무효라 그래요. 그렇죠? 다만 이 무효를 A라는 법령행위가 A 행위가 무효인 행위예요. A 행위가 실제로 무효행위예요. 그런데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런데 이 A 행위를 B 행위로서 바꾸어서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제도. A 행위를 B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것은 뭐냐? A 행위를 B 행위로 전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죠. 민법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한 행위는 A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요건 아래서 A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B 행위로서 유효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는 무효행위 전환이라 한다. 이건 좀 나중에 배워야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무효인 A 행위의 무효 사유가 이게 그럼 무효 사유가 있으니까 이 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 자, 그런데 이 무효 사유가 어떤 사유로 나중에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된다는 건 뭐예요? 무효 사유가 끝났다는 거야. 종료가 됐다는 거야. 무효 사유가 없어졌다는 거지. 소멸했다는 거야. 무효 사유 소멸. 소멸했다면 이 A 행위했던 이 행위를 그냥 그대로 새로운 A 행위로 A 다시 행위로
이렇게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무효인 A 행위를 새로운 A 행위로 이렇게 바꾸어서 인정하는 제도, 이것을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때는 반드시 그 무효 사유가 종료된 후에 하는 거죠. 이 후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이걸 뭐냐? 무효 행위를 추인했다 이렇게 해요. 추인에 의해서 추후에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무효인 행위를 새로운 행위로 이렇게 바꾸어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자, A 행위였던 것이 A 다시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무효 제도입니다. 자, 무효에는 무효행위 전환하는 제도 있고, 전환. 이거는 A 행위를 아예 B 행위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B 행위로. 근데 이거는 뭐예요? A 행위의 무효 사유가 종료되고 난 후에 야, A 행위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걸 우리는 무효행위 추인이라 해서 새로운 A 다시 행위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제도들이 우리 민법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 한번 볼까요? 취소. 취소는 앞에 우리가 잠깐 제가 취소 개념을 설명했죠. 유효한 법령이었는데 취소는 그죠? 취소라는 제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취소를 통해서 무효인 법령으로 바뀌면서 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처음부터 무효를 바꿔버리는 이런 제도가 취소 제도다 이랬어요. 이때 취소 사유는 이것도 역시 민법에 정해져 있다 했죠. 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에서 법정해놨다. 무효 사유는 참 많아요. 근데 취소 사유는 민법에서 취소 사유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때요. 그걸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한 거죠. 독단적으로 한 이 행위는 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행위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였죠. 그죠? 착오에 의해서 제한 능력자 착오. 표의자가요. 취소할 수 있죠. 세 번째가 사기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했을 때 취소할 수도 있죠. 이걸 뭐였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경우죠. 그죠?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하자 있는 경우도 취소할 수 있죠. 이 3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취소예요.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간주해버리죠. 간주, 확정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취소 제도입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이 법령을 유효한 법령이, 그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하고 있으니까. 여기 더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취소권자가 되겠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불행사하겠다 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때 이 의사표시를 뭐라 그러냐? 이거죠. 이 의사표시요. 이것을 우리는 추인이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 취소권자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추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것을 우리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건 취소권 포기죠.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포기의 의사표시죠. 이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취소권자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취소권자의 추인. 추인을 하면 취소권이 포기됐으니까 뭐예요?
취소권 소멸하죠. 취소권 소멸해요. 뭘 통해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소멸하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가 유효행위로 확정됩니다. 더 이상 취소 못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취소권 사라졌으니까. 이래 되겠죠.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의 추인이라는 제도예요. 그게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죠. 그런 내용이다. 물론 의사표시에서 추인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추인 제도에는 이렇게 의사표시에서 추인하는 외에도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추인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민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 또는 의제하는, 그리고 확정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제도도 있다. 그래서 이 예를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갑과 을이 갑의 소유 토지를요, 10억에 사고 팔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했는데, 매매 계약할 당시에 을이 만약에 갑을 속여서 이렇게 갑이 팔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표의자죠. 갑이라는 표의자는 이 매매 계약을 자기의 의사표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사기로 있는 의사표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게 되죠. 갑은 취소권자가 됩니다.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취소권 행사도 할 수 있고, 행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갑은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고,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요, 매매계약이 소급에서 무효가 되겠죠. 매매계약은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권을 포기했다라면, 그러면 매매계약은 더 이상 취소 못하잖아요.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매매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우리는 추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취소권 행사라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취소, 이거는 취소, 이거는 추인. 추인의 효과는 뭐예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던 상태에서 취소 못하여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과 그의 추인의 문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요, 11페이지 가면 법령의 부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부관. 자, 이게 법령의 부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부관, 이것은 장래의 사실을 가지고, 장래의 사실, 그것이 성취나 도래 여부에 따라서 당의 법령의 권리의 발생 변경, 발생 소멸에 의지하는 거죠. 확정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것을 부관이라고 그래요. 자, 법령의 부관. 이것을 가장 광의, 넓은 의미로 해석해보면, 이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가 생겨요.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 권리 의무 관계를 이것을 제한하려고 별도로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법령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거기에 덧붙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게 부관이에요. 법률행위의 효력, 법령의 효과, 법령의 권리 의무, 법령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당사자 임의적으로 부과한, 덧붙인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한다. 이 부관에는 덧붙인 이거요, 제한하기 위해서 붙인 이 부관에는 우리 민법에는 조건이라는 게 있고 기한이라는 게 있다.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다. 이래요. 자, 법령의 효력의 제한하기 위해서 덧붙인 내용의 조건이란 것은
자, 그런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현상을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에 이 발생이나 소멸을 의존시켜놨다. 장래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 놓은 것, 의존해 두기로 당사자가 의사표시한 거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조건이라 그래요. 조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이걸 정하는데, 네, 권리 의무를, 즉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권리가 소멸하기도 하잖아요. 발생이나 소멸에 관해서 당사자가요, 뭐에 의존시켜서 발생이나 소멸을 정하느냐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 소멸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갑인 내가 너에게 우산 하나 사줄게. 우산도 뭐 예컨대 10만 원짜리 아주 고급 우산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면 좋아,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하면요. 자, 이때요. 갑과 을 사이에 우산 10만 원짜리 우산을 사고 팔기 사주기로 하는 그 증여예요. 증여의 약정은 지금 당장 약속했으니까 지금 당장 10만 원짜리 우산 내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내일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사도록 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10만 원짜리 우산 사내놔 라고 요구하려고 그러면 비가 와야 돼. 비가.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은 비가 올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내용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조건이라 한다. 그러면 기한이란 것은 뭐냐? 기한이란 것은 장래의 그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소멸에 관해서 말이죠. 이거 똑같습니다. 효력 발생 소멸에 관해서 여기에 뭐에 의존시켜 놓냐면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해 놓는 것입니다. 장래에 발생한 일은 분명히 발생해. 분명히 장래 그 사실은 반드시 발생해요. 그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했거나 효력이 소멸시키기로 당사자가 의사표시한 경우요. 그럼 여기는 조건과 차이점은 딱 이거죠. 장래에 반드시 확실히 도래한다. 그죠? 확실히 발생한다. 그죠? 여기는 불확실하다. 이거죠. 성취 여부가. 그러니까 조건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거고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확실히 도래하는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에 의존시켜 놓은 거죠. 거기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이나 소멸을 당사자가 의도하는 그러한 의도를 표시했을 때 이걸 기한부라 합니다. 그럼 기한 묻는 거죠. 자, 갑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은요, 절친한 을하고요, 둘이가 합의를 해요. 야, 자, 갑의 철천지 원수가 있다 합시다. 병 집안하고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갑이 이렇게 했네, 을한테. 야,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장차 사망하게 되면, 내 건물 있잖아. 많은 재산 중에 이거 건물 한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 니한테 줄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증여 약정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줄게. 근데 기분 너무 좋다. 다만 증여는 지금 당장 을이 갑한테 야 10억짜리 그 소유권 내놔 할 수는 없죠. 이때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야 건물 소유권 내놓을래? 라고 소유권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이 권리가 발생하려면 뭐가 발생해야 돼요? 병이 사망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발생하면 청구권이 발생하죠. 근데 현재 아직 병이 살아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을은 갑한테 야 그 건물 10억짜리 내놔 할 수 없죠. 자, 권리 발생의 근거는 뭐예요? 장래에 가서 병이 사망하면 그때 가서 을이 갑한테 가서 야 건물 줘야지 니 주기로 했잖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하겠죠. 사망이란 사실은 확실하죠.
사람이 평생 살 수 없잖아.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장래에 사망이란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죠.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을에게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병이 사망하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한이다 이 말이에요. 기한. 여기에요. 내일 비가 오면 이 내용은 뭐예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걸 붙여놓은 행위는 조건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죠. 조건. 이거는요. 병이 사망하면 하는 것은 그래요. 이거는 그래요. 기한입니다. 기한. 이렇게요. 그러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인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조건이다. 기한이다.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죠? 이렇게 이거는 조건. 이거는 기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자,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지겠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한은요. 지금 현재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익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기한의 경우는 누군가가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이익을 뭐라 하냐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누리는 이익이다 해서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요. 기한 이익을 가진 사람은 주로요.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일단 채무자한테 그 이익이 있는 것으로 채무자 이익으로 우리 민법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기한의 이익을 보는 사람은 채무자이다라고 일단 추정해 놓는 거예요. 당연히요. 물론 이때요.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스스로 기한 이익 포기해 볼 수 있죠. 가능해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한 이익이란 것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례에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만약에 1억을 빌렸다. 친구 사이에. 그럼 이 사람은 채무, 이 사람은 채권.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1억 원 빌린 이 채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친한 친구다. 그럼 이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데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계약을 해서 금전 1억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자, 이때요. 금전 소비대차 가면서 만약에 무이자로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변제한다. 이렇게 정했다 합시다. 그럼 6개월 동안 갑이 1억 원 빌려 쓰고 사용하다가 6개월 되면 변제하기로 했어요. 절친한 친구 사이가 사업하는 사람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친구 사이에. 자, 이럴 때 자, 6개월 후는 반드시 도래하죠. 장래의 사실. 그러면 그때 돼서 을이라는 채권자는 갑한테 6개월 뒤에는 야, 1억 원 변제해야지 라고 권리 행사할 수 있죠. 그럼 권리 행사는 지금은 못한다 그죠. 6개월 동안은 내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6개월은 장래에 확실히 도래한 사실로서 6개월 후는 을은 그때 가서 권리가 발생한다 그죠. 그러면 요 6개월 후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바로 기한이죠. 자, 그러면 이 기한 6개월에 아직 지금 현재 돈 빌린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갑이라는 사람은 돈 변제 안 해야 되지. 그런데 변제 안 하면서 동시에 1억 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그리고 이자도 안 내지. 사용료 안 낸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채무자지. 이 채무자는 이 기한 동안 6개월 동안 뭐예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이게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변제하지 않고 1억 원을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자도 안 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기한의 이익이에요. 기한의 이익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죠? 자, 근데 말이죠.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갑이 만약에 돈이 4개월 만에 돈이 1억이 이제 더 이상 을한테 빌린 돈을 쓸 필요 없어.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6개월 뒤에 갚으면 되는데 4개월 만에 갑이 친구가 고맙다 나 변제할게 라고 변제할 수 있죠. 그러면 아직도 2개월은 이익을 더 누릴 수 있잖아요. 변제 안 해도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변제한다는 것은 이 변제는 뭐라 그래요?
변쟁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변자면 기한 이익을 채무자 갑이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포기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죠? 가능해요. 따라서 갑은요 미리 변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만 기한 이익이 아니라 채권자도 기한 이익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6개월 동안 빌려주는데 매월 이자를 예컨대 7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요걸 이자 부담하겠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갑은 매달 한 달마다 70만 원씩 지급해야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사례에서 4개월 만에 변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기한이익의 포기죠. 갑이 을한테 먼저 내가 아직 6개월 또 2달 더 쓸 수 있는데 매달 뭐 70만 원만 주고 1억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갚겠다 하는 것은 포기죠. 그래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데 이때는 뭐예요? 이 채권자 을한테도 이익이 있죠. 이 이익은 뭐예요? 기한의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얼마예요? 매달 7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도 기한 이익이 있고 채권자도 기한 이익이 있는 게 맞는데 그 채무자가 스스로 기한 이익을 포기해버렸네? 이익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이때 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 기한 이익, 이거 이익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2개월치 140만 원 이자 받을 이익이 있었죠? 이 이익이 을에게 침해당하죠. 여기 변제하는 순간, 즉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그 포기로부터 상대방에게도 기한이익이 있으면 그 상대방한테는 이러한 이익이 손해로 발생해요. 그렇죠? 자, 이 손해는 이 사람이 배상해야 돼요. 즉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포기는 할 수 있는데 그 포기로 인하여 상대방한테 이렇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때는 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포기하면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뭐 한다? 배상하라. 배상 책임이 따른다. 요게 덧붙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손해배상으로서요 140만 원 가까이 줘야겠죠. 140만 원 다는 아니지만 140만 원 가깝게 지급해야겠죠. 이게 우리 은행에서 뭐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라 해가지고 받죠. 미리 갚으면요.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민법 총칙을 개괄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